자,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정치의 고수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동안 김건희 폭탄이 터졌어요. 예.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공희준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가 낳은 2대 정치 스피커. 예. 그렇게 제가 요즘엔 또 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낮에는 이준석 전문가, 네. 밤에는 김건희 전문가. 예. 밤의 전문가. 그렇죠. 예, 밤에 오셨어요. 주석 야건. 자, 동국대가 낳은 또 다른 최고의 스피커 우리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해별 말씀을. 고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달 것 없는 네. 저에게 두 분이 동기세요. 우리 김종욱 박사. 예 하필이면 네, 그래요. 아유,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공교롭게. 말이죠. 사실 방송 전에 김종욱 박사가 저한테 그걸 권유하더라고요. 네. 너는 불교 계통을 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정외과로 왔냐. 왜? 저도 그거 참 후회하고 있어요. 아유, 동국대에서는 뭐 저기 그 불교로 개종하면은 뭐 등록금 좀 싸게 해줍니까? 개종하는 기간에서 네. 그 스님이 될 때까지 대학교가 다 끝납니다. 아, 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 전문가 아이고.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민생경제 이슈만 챙기기에도 우리 국민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부담은 또 얼마나 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저도 국민적 평론가님 드리면서 오늘 한동훈 국민열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은 아닌 거잖아요. 5주가 하면 동아일보 사설에서 규탄했겠습니까? 실타를 하기까지 했어요. 동아일보가. 중앙일보, 세계일보까지. 정치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건 완전히 그동안 어떤 장관도 이런 짓 한 적이 없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팬미팅하고 사인회를 하고 출장이 끝났으면 바로 복귀해야 되는데 복무기전까지 어겨가면서 3시간. 3시간 뒤에 기차를 연기해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럼 그게 수수료가 몇천 원은 발생합니다. 최소한. 예. 그거 다 국민 혈세로 다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예, 그럼요. 다 그건 혈세로 자기가 결정으로 담당해야지,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선거운동이다. 공무원이. 그렇죠. 그것도 국민열세 직위를 악용해서 제가 오늘 전격적으로 한동훈을 평화나무 민주시민기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했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공보는 엄격한 정책 중립을 지키게 됐잖아요. 헌법, 국가공원법, 선거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발, 그다음에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한 무슨 피사실 공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검사들한테. 보고만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원래. 검찰청법이나 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집권 나면 검찰 모조리 싹 저희가 이정섭 그 정치검사님께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언론들이 아무튼 뭐 한동훈이한테 뭐 먹었어요? 보통 이 정도 고발이면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지금 민들레랑 민중의 소리 뭐 중심으로 기사 나가고 있는데 아유, 평화나무도 보도했어요. 네, 역시 섭섭합니다. 이게 제가 평화나무 일단 기사 검색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평화나무에서 오늘 고발 영상도 좀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기 TV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특별 영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하겠습니다.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아니 이 명품도요 종편에서는 한 번도 다루질 않아요. 김건희도 뭐 진짜 보도가 안 안 돼, 다루고 있나요? 보도가. 안 다뤄. 네. 안 자, 다뤄. 그래서 저희 우리 스픽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스픽스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이쪽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 디올. 저와 아주 가까우신 분이 음. 저와 가까우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국의 영부인이 음. 겨우 300만 원에 음.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냐? 그렇죠. 겨우 아니 300만 근데 원에. 지금 보니까 아유 이걸 왜 가져와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 이러고 보니까 많이 받아본 솜씨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김건희가 이건 내가 좀 받아서는 안 될 물건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난데 내가 대통령과 동급인데 아니 이거 받을 수도 있지. 뭐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건 부당하게 상납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수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수금. 좋은 표현입니다. 수금. 그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작구입니다. 작구.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그렇지. 번. 바지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바지 작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게 옛날에 이제 어머니랑 제가 어딜 가면 어머니나 아버지 친구가 어머니한테 얘들 맛있는 거 좀 사러 봉투 넣어주면 네. 아이고 왜 이러세요 막 밀잖아. 밀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가 제 잠바 주머니에 딱 넣어버려요 막.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엄마랑 가잖아요. 그러면 골목길 돌아서자마자 어머니가 야 이리 줘. 막내인이네. 뺏어 우리 봉투 확인하는 거야. 아씨 조금밖에 안 들었네 막. 아니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친구가 주는 봉투 하나가 소중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상황 과장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들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들 어디 가실 때 왜 자꾸 이래 하면서 얼른 받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세봤던 그건 서민들의 생존이었지만 이건 최고 권력자 지금 이제 어제는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요 저는 장담하는데 엄청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에게는 2번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저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렇지. 분명히 손 뗐다 그랬잖아요. 대선 전부터. 아니에요. 계속 비밀 안가 박정희 궁정동처럼 거기를 악용해서 사람들 만나고 경호원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그냥 왜 거기 가가지고 경호원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상한 거래와 이상한 뇌물수수, 이상한 기밀안보 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했을 거라는 추정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막 어떻게 앉아있는 게 막 무릎을 올려놓고 앉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명품 받고 막 대하는 게. 매우 많이 한 솜씨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제 그 옛날 말이 다 맞는 게 자꾸 이 친척들이 돈을 주면 돈이 뭐라 그러면 애 버릇 나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뭐 받으면서 버릇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자꾸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최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려고 했겠죠. 근데 왜 접근하려고 했겠습니까?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이 처음부터 선제 타격을 얘기하니까 본인이 평화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좀 정책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저희 김건희 씨를 통해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좋은 선인데 만약에 진짜 목적이 명확하게 이권의 카르텔을 만들거나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런 일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우 이건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기시감이 있는 거죠. 2016년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안가에 있고 최소한 씨가 밖에서 그냥 재단 만들고 뭐 만들어서 네. 엄청나게 돈을 가져와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경제 공동체라고 딱 규정을 해서 탄핵의 사유로 썼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그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유사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지만 자꾸라고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네. 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수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겠어요? 김영란법. 그 저기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김건희가 한 480만 원어치 예. 이 확인된 것만 그 목사님한테. 그렇죠. 뭐 1회 100만 원, 네, 1년에 300만 원. 이런 네. 둘 다 어긴 거죠. 네. 게다가 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 직무와 관련해서 받을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의 직무가 뭡니까? 뭐 모든 게 다 대통령의 직무 아닌가요? 그럼요. 인사만 수만 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게 또 작년 9월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이를테면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숙청 그리고 이제
바이든 날리면도 아마 그 근처에 있었고 작년 9월 정도면은 극도로 대통령 내가 극도로 몸조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한 생각 전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지금 시중 민심이 이렇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서 하든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가 길 간다. 마이웨이. 어쨌든 좀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요. 대통령실은 답변을 안 하는데 뭐 입장 없음 이건데 그냥 입장 없음이 나온 게 된 거는요. 이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입장 없음이 됐지. 네. 만약에 진짜 무슨 뭐 동영상 녹취 이거 없이 그냥 말로만 전원으로만. 네.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라고 또 몰아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걸고. 압수수색이니 명예훼손까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당한 검증 보도도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이잡듯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경 수사권을 조득해서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경제가 부패인데 왜 갑자기 일반적인 보통은 검찰에서 제가 고발해도 명예훼손은 옛날에도 경찰로 떠넘겼어요. 느닷없이 명예훼손을 대대로 수사합니까? 오늘 한동훈 고발 내용에도 그 부분도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넣어놨는데요. 네. 특별수사팀 꾸려갖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 언론 탄압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건 보니까 일부 언론들은 함정 취재 논란은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아예 보도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일부 언론들이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함정 수사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자. JTBC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예. 그래도 그게 고마운 게 그런데 그것만 봐도 명품 받았네는 팩트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함정 수사에 소리소리가 또 무리했네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김건희 진짜 이상하다. 또 이상한 짓 했네. 용산 집무실도 아니고 왜 밖에 나왔고 사과해. 그것도 본인이 손 뗐다는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는 뇌물수수 의혹, 잔고 조작을 또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에요. 거기는요. 사실상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도 연계되어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 시간이 낮이죠. 낮에 일종의 영빈관 접견하듯이 그럼 얼마나 많은 음습한 정말 뇌물과 명품과 또 로비를 거기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마침 우리 목사가 최재형 목사께서 금융위원을 뭐 누구를 임명이라고 네,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녹취가 되지 않았던 건데. 녹취는 안 됐지만 들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이 그 후로 임명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에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차관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건 분명한 팩트고요. 금융 관련 관료들이라는 금융 전문가들이 9월 달에 권모 위원이 새로 선임된 건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6월 이후에 인사가 없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추진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팩트, 우리는 항상 팩트잖아요. 그분이 김건희 영향력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은 안 합니다, 절대. 하지만 9월에 권모 의원이 임명된 건 사실입니다. 혹시 금융위 상임위원. 법학대학원이십니까? 아니면 금융위에 계신 분입니까? 금융위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그죠? 예.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6월에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금융위원 했으면? 인사를 얘기했고 9월에 그렇게 임명이 시점이 됐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명되려면 그 전에 또 고위공무원들은 실혼제도 하고요. 세평 조율합니다. 네. 경찰들은 공무원들이 그 사람 어때요? 왜냐하면 사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비슷하잖아요. 6월 달에 만났죠. 7, 8월 지나서 9월에.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금융위원, 권모 위원 찾으면 9월에 작년 9월에 임명된 게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 딱 3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2명이고 비상임위원이 1명이에요. 예. 비상임위원은 2021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상임위원 2명 중에 1명인데 한 분은 어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네. 한 분은 금융정책국장인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예. 뭐 그러겠죠. 그럼 뭐 금융위원이 이게 셉니까? 아, 그게 금융위원이 좋은 게 아니라 금융위원을 관둔 다음에 전관예우로 그래서 금융위원 경력의 발판 삼아. 그렇지. 그 사실 직급이 차관급이고요. 네, 차관급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러분들 이제 금융감독원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실무 집행, 실무 감독 기관에 불과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예. 금융건전성 감독, 예. 금융기관 비리 체크하고 이런 건데 실제 설령 금감원에서 김용민 은행을
폐쇄시켜야 된다 올려도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서 무슨 소리냐 그냥 뭐 3개월 정도 영업정지 정도에 이렇게 막강을 하겠습니다. 이야, 예, 금융계에서는 로비도 가장 많이 막강, 받고. 가장 막강한 가장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로 가려 그래요. 금융계 인사들은요. 예. 뭐 학계든 금융 전문가든 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출신 관료들이나 이분들은 거기에 최고 영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금감원장이 되거나 부원장이 되거나 금융위원장이 되거나 부위원장이 되거나 금융위원이 되는 게 그 세계에서는 일종의 또 기재부 그 연동돼 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가요. 범모피아로 되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거기 이제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방금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듣고 어떤 화면이 머리에 딱 떠올라냐면은 1997년 4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연도나 다른 틀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김현철 씨가 97년 맞아. 비뇨기과 가가지고 비뇨기과. 저는 그게 생각나면서 맞아요. 대신에 김현철 씨는 이제 소통령을 불렀지만은 저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령보다 더 큰 태통령. 대통령. 맞네. 소통령이. 태건이. 그렇죠. 한마디 건통령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김현철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은 많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그게 뭐 어떤 영상이나 녹취로 잡힌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제 박경식 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김현철 씨가 오셔가지고 YTN 사낼 겁니다. YTN 인사에 관계된 거를 전화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것처럼 저는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그게 제가 지난번에 스픽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요번에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나 음성이 안 나왔다면은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은 문자 그대로 저는 증거. 저는 저기 요번 사태를 일종의 저기 이 정권의 게임 챌린저로 규정하는 게 영부인의 얼굴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나왔다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큰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보다는 오히려 김현철 씨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 씨보다는 김현철 씨. 그렇죠. 어쨌든 그 김현철도 국정농단을 한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뭐 김현철 씨가 그 당시에 국정농단 했습니다만은 김현철 씨는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을 정책으로 많이 보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기여는커녕 계속 방해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예. 리스크고 그래서 참모그룹 중에는 저기 윤석열한테 이혼을 건의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당시 김현철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김현철의 어떠한 선거 기획 능력은 다들 뭐 인정을 했습니다. 능력만큼은. 예. 근데 이제 그래요. 이 건은 아주 단순한 게요. 이미 나왔잖아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핸드폰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지.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인지 확인해서 그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가장 잘했던 게 그거잖아요. 발견되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가져와서 그거 확인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의혹이라면 적어도 김건희 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금융위원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사청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아니 김건희 씨가 본인이 나와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무리 항변해봤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통화한 사람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기 JTBC가 그렇게 함정 취재 논란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동관이가 또 이거 저기 가짜 뉴스를 이제 취급해 줄 모양인가 봐.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네. 예. 아니, 방심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군요. 심의가 뭐 어쨌든 요즘 뭐 방심이나 방통이나 뭐 거의 한 몸인데 네. 뭐. 방씨예요, 방심이 둘다 방씨.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JTBC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슈화한 게 예전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YS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하실 때 그게 저기 어떻게 보도됐냐면은요. 모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로 보도됐어요. 그렇지. 나왔어요. 신문에 식사 그렇게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소화불량에 걸리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식사 문제라니까 저분이 무슨 뭐 배탈이 나신 건지. 식사 문제.
그러니까 그 김현철 단식이라고 더 얘기하지 그렇죠. 않고. 단식이라도 말도 못하고 식사 문제. 지금 이제 김혜인 목사님 말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나서겠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뭐가 가짜 뉴스야? 영상 찾아보겠죠? 지금 이게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안진걸 TV도 유튜브에 일찍 올라가 있거든. 평화나무도 아유, 당연하죠. 김용 TV도 올려주셨죠. 그럼요. 매일 아침 저기 전날 방송됐던 것들 네. 요약해서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브리핑도 하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20-30개 채널은 일제히 서울의 소리 방송을 동시 생중계도 하고 있어요. 네. 동시 생중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날 하는 것도 있고 스펙스는 아침에 정리하더라고요. 노정면 앵커가. 김용민 씨도 그래요. 김용민 목사님도 예.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반가운 면이 있고 황당한 언론 탄압. YS 때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렇게 후퇴했어요. 당시에는 사실 박경식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인데 김현철이 무슨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전화하는 거 보니까 계속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 친구인데 그리고 환자잖아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몰래 시스템으로 찍는다는 건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보다는 당시 정말 엄청나게 대대프에서 김영삼 정권 무너질 뻔했잖아요. 뭐냐면 말로만 듣던 소통령 김현철이 그 영상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뒤로 발라당 놓고 막 다리 올려놓고 전화를 하는데 저기 공희준 작가님은 YTN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내무부 장관으로 기억나거든요. 내무부 장관은 김우석이를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라든 국민들은 일단 박경식의 도의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태도는. 근데 소통령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용기는 또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예. 이놈들은 지금 이게 뭐 취재윤리 위반 논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예 보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장인수 기자가 결국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MBC에 있을 때 9월에 제보가 들어왔대. 그 보도하려고 했더니 MBC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철학과 출신이 압수수색하는 건 전 못 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방심이가 이거 저 가짜 뉴스 단속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죠. 딴 데 보도하지 마. 보도하면 큰일 나. 너희들 다쳐. 이거지.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저 무도하기 짝이 없는 멧돼지 정권에게 순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언론들이.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그 대장동 비리 세력 조우영 등을 김만배가 박영수를 소개시켜줘서 윤석열 사단이 봐줬다. 이건 팩트거든요, 여러분. 목에 칼이더라도 팩트입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이거 보도했다고 약간의 편집상이 뭐 실수가 있었다는 뭐 100번 1000번 하면 실수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실수도 직접 없었지만. 커피를 안 탔다. 예. 직접 커피를 안 탔다. 이거 정도인데 이게 무슨 본질하고 뭔 상관이 뉴스타파 있어요? 보도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도 안 해요. JTBC 보도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오는데 뉴스타파는 갔더니 검사실에서 커피 타주고 가라 그랬다고 해요. 윤석열도 아니고. 뭐가 틀려요, 여러분. 근데 뉴스타파 인용한 지금 언론사들 다 압수수색 당하거나 또는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막 징계당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방심이가 소리소리 보도하지 말라고 지금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기 일부 언론이 계속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야, 그걸 또 스멜스멜 보도가 돼요 지금. 그걸 또 고마워해야 되는 이 현실이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기 뭐 식사 문제라도 보도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식사 거죠. 문제로라도 모 제야인사의 식사 문제. 근데 이제 이번 참에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알 권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닥칠 때 언론 같은 경우는 알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양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양심상 이것을 고백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최 목사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본인이 어떤 그 명품을 갖다 선물해주고 난 다음에 몰카를 찍었습니다만 바로 공개 안 한 거잖아요.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이대로 김건희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 자체, 국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라도 그 몰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취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마음만 먹고 숨기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공화국이 아닌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저 그래서 좀 언론이 이런 내용 가지고 무슨 취재윤리를 들먹이기 전에 대통령 부인이 왜 명품을 받는가? 대통령 부인이 통화 내용 중에서 왜 금융위원이라고 하는 인사권, 사관급 인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왜 대통령 부인이 저희 국정 운영의 책임자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물어보고 취재 윤리가 맞니 안 맞니 가지고 싸움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미 언론이 무너진 거다 이 정도면. 그럼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언론 대참사예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요거 보게 짚어야 되면. 되는데 여러분 함정 취재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함정 취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함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나 술이나 한잔해 하고 이제 친구들이나 권력자를 이렇게 불러놓고 사실 앉은 것 같은 약간 모사꾼이 거기다 마약 탁 타놨어. 그래갖고 이러 한잔해 이랬고 야 방금 너 임마 너 지금 국무총리 너 마약 먹었어. 너 이 새끼 윤석열 비리 난 다 불든지 아니면 내가 폭로할까 봐 이런 게 함정이잖아요. 그치. 분명히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반갑게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마약 넣어버린 거야. 이런 게 함정이죠.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 명백한 요것은 그 저기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받은 게 뿐만 이거 아니라 팩트인데. 미리 이분들이 너무 이 목사님 착해가지고 보니까 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이런 명품을 사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좀 저렴한 것도 사갈 거예요. 저렴한 거 사가면 다 읽고 안 읽어. 만나지도 않아. 익십. 명품 딱 두 번 때만 예. 아이고 그때 연락 만나주고. 만나주고. 아, 나 진짜 그 너무 웃겼어. 아니 이건 함정 취재가 아니라요. 함정에 본인이 알고 빠질래 말래를 물어본 거예요. 카톡 보냈으니까 그렇죠. 가서 본인이 이걸 알았으면 대통령 부인이면 공직자 부인이니까 안 받으면 될 문제인 거예요. 아, 만나지도 않는 않으면 되지. 만나지도 그죠? 않으면 되지. 보통은 정말 의례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카톡에다가 뭐 그런 명품 사갖고 오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안 만납니다. 사실 속으로 원하는 경우에도 지금 저 영상 나오는데 그 보세요. 저기 명품을 사진을 먼저 보내고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만나주고. 저게 함정이에요? 함정이지 않지. 저게 함정이에요? 아, 스스로 아니라. 함정에 들어갔지 우리 김건희가. 어? 만약 이제 목사님은 뇌물 공여자는 아니지만 이게 많이 뇌물 범죄에서 저건요 둘 다 그냥 처벌받는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의 전형적인 오케이 들어와라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뇌물 공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코바나 콘텐츠는 함정이 아니고 적진이에요. 적진. 적진이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랬다면은 저기 뭐 당태종 입장에서 안시성이 함정입니까? 적진이지. 그렇지, 가서 그렇지.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데.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북한에 개입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보법이나 우리나라 보통 공안기관은요 북한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정말 그 용산 대통령실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에 개입했다면은요 김건희 여사는 뇌물죄 전에 국보법으로 처벌 받아야 돼요. 그렇지, 네, 그렇지. 북한 아니, 공작권을 받는 거잖아. 그것도 저뭐 교통한 것도 죄가 되잖아. 네. 한마디로 이제 적과의 접촉을 한 거잖아. 그 네. 해학통신이라 그러죠. 해학통신. 해학통신했다. 아, 교통이 아니라 통신이구나.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용산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면은 통일의 꽃이 임수경 의원에서 김건희로 바뀌는 게 아닌가. 통일의 꽃이. 아니 본인 스스로 북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 영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북한 관련한 북한 문제를 자기한테 손보겠다라고 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큰 전화도 같이 할 일 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먹거리 하나 가지고. 야, 아니 저기 김건희는 뭐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봅시다. 또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죠. 내가 돼서 보니 네, 요걸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이편 내편이 아닌데 예.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꼴값을. 아니 지가 뭔데? 야 네가 무슨 저기 국민들로부터 한 표라도 받고 그 권력을 위임받았냐? 네가 뭔데 나서 네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약간 좀 기발한 생각이 났는데 전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김건희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둘이 한번 남북 관계 주제로 유튜브 한번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멸콩. 김건희와 정용진의 네, 한 사람은 멸콩하고 멸콩. 있고. 네. 한 사람은.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고인지 장관님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공작 자금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만나 그러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윤석열 정권 지금 전원 감옥 가야 돼. 왜? 대통령 취임 시간 다 저녁에 150명 만찬에 네. 저 목사님이 초대돼서 갔잖아요. 네. 누가 초대했어요? 김건희 씨죠. 김정은이 북한에서 박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재미교포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고. 그건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둘 중 한 명 아니면 어려운 거잖아요. 공공지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불러들인 것처럼 구구세력 불러들인 것처럼 도치모터스 권오수 가족도 다 불러들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만찬을 못 갔어요. 이 목사님 만찬 가서 뭐 윤석열하고 사진 찍고 이재명 사진 찍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원인용, 정부 요인들 다 사진 이준석. 찍고 그러면 이건 만약에 지금 공작자금이면 목사님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럼 전원 지금 간첩이랑 희덕거린 게 되잖아요. 네. 술 먹고 건배하고 사진 찍고 저는 간첩 공무원 저는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국가보안법 전례를 보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의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네가 언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거를 이제 조직 동원을 보통 장제원 의원이 많이 주도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경선팀의 경선을 김건희, 장제원 두 사람이 경선을 다 주도한 게 아닌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공천했다. 공천권자 김건희. 대통령 경선을.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뭐 물론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핵 관대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나름대로 밀접하게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예. 전 그분들이 경선 전략까지 짠 게 아닐까. 한마디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완벽한 허수아비고 실제로 경선을 주도한 거는 김건희, 장제원 라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게 맞는 게 7시간 그 대선 전 7시간 녹취록이랑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서 보면 이명수 기자한테 캠프가 개판이다. 윤석열 캠프가. 너가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우리 좀 바로 잡아줘. 1억 줄게.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를 인터뷰하자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자, 캠프에 우리 오빠가 있어. 이건 뭐예요? 캠프에 저기 오빠도 친오빠? 있고, 친오빠, 예, 친오빠. 거기 여기 7시 녹취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나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후보니까 이미 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나. 이미 오빠가 캠프에 들어가 있고 코바나 컨텐츠가 캠프 역할을 했고 이명수 기자가 실제 가서 강의도 했고요. 경선 주도했다니까요,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7시간 녹취록이 나와요. 아니, 화가 안 나나? 이거 보면은 난 진짜 열불이 확 뻗치던데. 아니 김건희 네가 뭔데 대통령 코스프레를 해? 그렇잖아. 아무리 지금 김건희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들이 많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김건희가 뭔데? 저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분이
그 영부인과 장제원 의원이 경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장제원한테 감히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가 거의 그냥 중도 퇴진 당하는 게 아닐까. 인류아니 뭐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예, 거의. 어쨌든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야당이 아주 비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이게 뭐 빼박 팩트로 지금 드러났는데 뭘 이걸 가지고 좀 보도가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뭐 사실을 단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김건희 따위한테 이렇게 순치가 됐어? 난 참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의 장벽은 이제 역풍이라는 장벽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어디에 공분하고 있느냐 핵심은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저렇게 대놓고 받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인사 문제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면 저 명품백을 왜 받지? 그냥 받나? 주는 데는 의도가 있고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전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전격적으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수사하든 고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도 고발하고 아니면은 특검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실체를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묻는 문제가 아니고 야 그거 했어 안 했어라고 물을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 물건은 갔으니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 대해서 빼박 조사하고 수사해서 있는데.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진위가 뭔지를 물어버리면 아니 진위가 물어보면 받은 사람이 진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김건희만 얘기하면 한동훈만 얘기하면 윤석열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블랙홀로 빠지니 서울의 소리로서도 뭐 탐정 취재 논란을 무릅쓰고 그렇게라도 접근해서 그 팩트를 저는 그게 도출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초선 의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재선 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공천이 되신 분이에요. 그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여당일 때 공천을 받은 사람과 야당일 때 공천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기 뭐 정치적 DNA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예전에 그 동교동계 정치인들이나 상도동계 정치인들이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인 거는 그분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야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초선 의원들 많고 동시에 전문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문직들은 굉장히 좀 겁이 많습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음에 배지 한번 달려고 참 사실 전국적 정치인이 돼야 하는데 지역에 갇혀가지고 지역에서 그냥 무슨 조기 축구에 다니고 등산 가면은 또 그 버스 앞에서 인사하고 이런 정치만 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왜 국회 가냐고 고의원 도의원을 하든지 너무 화딱지가 나요. 자 어쨌든 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이 이제 곧 그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12월달에. 네. 그때 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김건희 건 국정농단 뇌물수수 이 건과 관련한 그런 수사가 더 그럼요. 첨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조심스러운 게 이제 여러분 지적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취재윤리 그러니까 함정 취재는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줬는데 본인이 와라고 했으니까 그건 범죄를 자백한 거고 실행한 거잖아요. 공모한 이게 거죠, 뇌물죄가 될지 김영만법이 될지 또는 이걸 계기로 수사해봤더니 실제로 다른 이 경우는 사실 최재형 목사가 뭘 창탁한 게 아니니까 뇌물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김영만법 위반 정도일 텐데 중요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때 또 김건희의 국정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대선 전에서 코바나 컨텐츠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았고 관저 이전에 무속 세력들 개입 의혹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특혜를 준 거 불법으로 한 거 이런 것도 다 특혜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명품을 받은 걸로 봤을 때 또 다른 뇌물이나 명품 수수를 많이 했을 것으로 수사를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근데 검찰이 안 하니까 이제 특검장에 나오는 건데 야당에서 이러면 되잖아요. 쿨하게. 그래 서울의 소리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따져보자. 함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몰래 찍은 거 맞으니까 이렇게 서로 카톡 주고받고 친분 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해보자. 대신에 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하고 어떻게 대통령실이 그렇게 보안이 쉽게 뚫렸으며 평일인데 영부인이 용산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손 떼겠다고 대선 전에 코바나 컨텐츠 손 뗀다고 그랬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내조에 뭐 네, 전념하겠다고. 조용히 전념한다고 내조하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버젓이 그 코바나 컨텐츠 주인 원래 주인 맞지만 우리는 알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라는 지금 사설 업체가 인사에까지 개입했잖아요. 의전비서관도 됐잖아요. 김승희가 그것도 확인됐는데 이권에는 개입 안 했겠어요? 좀 저런 상태로 아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있어 사람을 접견을 해. 그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코바나 컨텐츠를 관련 있는 업체 사장이 오면 여사님 저희가 코바나 컨텐츠 뭐 계약 하나 해드릴까 이런 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아유. 공간이 코바나 컨텐츠잖아요. 보나만 하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건 제가 예. 뇌물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가 직접 하면 문제가 될까봐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지금 어떤 그렇지. 업자가 네. 등장했잖아요. 네.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40억 내고 지금 15년 사건 따냈는데 그 몇백억 벌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50이나 60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 끝나고 나서 이제 비리 수사를 할 때 아니 저랬어? 아니 저럴 수가? 사실 정권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정권은 지금 집권 중인데 야 저걸로 감옥 가겠는데 저걸로 몇 년형 받겠는데 그게 다 가늠이 돼. 어? 그러니까 김현철 소장의 국정농단 건이 97년 그러니까 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임기 초기에 터졌고 그리고 저는 코바나 콘텐츠가 제가 또 이제 YS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김현철 씨와 관계된 회사가 임팩트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병민 씨도 계셨는데 그 어떻게 기억납니다. 그 회사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획팀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김현철과 임팩트 코리아는 분명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분이 나중에 국정론을 하지만은 그와 정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는 짐이었지, 짐. 윤석열에게는 끊임없이 짐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서 잠깐 시계를 좀 약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후보측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만은 후보 측이 충돌한 주요한 문제 하나가 홍보업체 선정권이었어요. 홍보업체 선정권이었는데 물론 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뭐 너 또 뭐 준석한테 뭐 좋은 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국의 거대 양당은요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홍보업체권으로 항상 뒷말이 나옵니다. 그래. 뒷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비교적 국민의힘이 그런 뒷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홍보업체 선정권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측이 충돌했는데 저는 그게 윤석열 측을 세 글자로 들으면 제 느낌은 그게 김건희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가 홍보업체권으로 충돌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홍보 업무 총괄을 코바나 콘텐츠가 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KBS 가 계실 겁니다. KBS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쭉 길게 보면 재밌습니다. 길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소위 이 민주당 쪽에 있었던 사람에서 저로 넘어갔던 분하고 통화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면 이준석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국민은 뽀개버리겠다 막 하면서 쥐약 먹은 놈들이다. 근데 그 통화한 사람이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도 아니에요. 핵심적 오피니언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통화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녹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 전화해서 저기 MBC 같은 데 가서 좀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무슨 보수 진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원래는 좀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오래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2시간 반 동안 선물도 받고 또 그다음 28분 동안 선물도 받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겠어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고 제 아내가 그런 일을 벌이고 다녔다. 막 명품백도 막 받고 뭐 아무나 만나고 뭐 아무나 또 인사청탁 들어주고 난리를 피우겠지 나는. 뭐 제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제 아내가 저에게 걱정거리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아내가 만약에 그런다? 대통령인데 불같이 화를 내고 뭐 진짜 이 도가 지나치면은 진짜 내가 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신하고 같이 못 산다.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정도까지 기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런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어느 누구도 정치 제 저관여층도 김건희는 윤석열이 못 건드린다. 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 국가적인 그럼요. 불행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부인이 사고 쳤다는 말에 들으면은요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고 부인에게 불같이 술을 드십니다. 그 받은 받은 그 양주를 드시나요? 저희 그 평화나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이 가스라이팅 전문 아니겠습니까? 가스라이팅 타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보면은 딱 그 유형이 나오는데요. 딱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뭐 손도 못 대는 대선 때마저도 그 리스크가 됐다면은 지금 집권에서는 뭐 당연히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영육을 지배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신이시네. 처음에 본인이 7시간 녹취록에 자기가 신기가 있다 그랬잖아. 나는 보사기가 있다 그랬잖아. 또 최근에는 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또 얘기도 했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거짓말이고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카로 이동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웃겼는데 거기 보면 V 온석에 김건희가 앉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사진, 그냥 실수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진도 아마 공개됐을 겁니다. 영상도요. 그 차량에 내릴 때, 내리거나 탈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산 주변에서도 김건희가 V1이나 뭐 스픽스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기자들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태에서도 7시간 녹취록에서도 내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라 그럽니다. 이명수 씨.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라는 말이거든요. 그 후보란 말은 빼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미 상당히 캠프와 국정에 개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빠가 기소됐는데 똑같이 최은순처럼 또 이야기하잖아요. 당군 일의 최악의 기소다라고 우기면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백이 있고 V1, V2 다 잘 백이 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7시간 녹취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네. 보통은 아무리 국정농단에 국정개입을 하는 영부인이나 또는 남성 배우자가 있었다고 쳐요. 영남이라고 그러나요? 뭐 대통령의 남자는 뭐라 그러죠? 일단 뭐 표현이 영부인 영남편, 뭐 영부군이라고 하나? 영부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왜냐면 우리는 다 가치 중립적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권력자 배우자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부인이 집권의 과정을 내가 옆에서 보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나는 옆에서 독본이 있지만 참 뭐 이런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집권하면 내가 아니, 집권하면 소리소리 가만두지 않겠어. 이미 그 저기 뭐 북한 문제, 그 남북 문제를 자기가 선보겠다고 했던 거 보면은 이건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대되는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큰 쇼크를 받아서 갑자기 이제 남북 대화에 나서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성사되면은요. 저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0분 만나고 대신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 위원장이 2시간 만날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럴 이게 수도 있겠네요. 역대 보수 정권은 항상 이 북한 이슈를 가지고 반전을 꽤 했단 말이에요. 뭐 저기 박정희 때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전두환도 계속해서 뭐
뭐 수혜 지원 밀사 이런 걸로 보내고 해가지고 그랬죠. 밀사도 밀사도 보내고. 보내고 그 노태우는 뭐 북방 정책을 했고 YS도 저 남북 정상회담 추진했었고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의 영부인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부러운 건 아마 그럴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백두산 가서 남북 정상 부부가 손 올린 사진. 그 사진이 얼마나 찍고 싶었겠습니까? 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실 아직 못 다룹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부산 에이픽 유치 실패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를 했어요. 저는 빠른 사과를 하는 게 왜 저는 그걸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에이펙에 대해서 빠른 사과를 함으로써 영부인 문제에 대한 사과 여론을 미리 좀 김백을 해놓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지금 네, 이 사안을 네. 이제 윤석열도 지금 네. 그 신경 네. 쓰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왜냐하면은요, 윤 대통령은 참 재밌는 분인 게 이분은 국제 관계에서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아니 그 반대구나. 국제 관계에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안 느껴도 부부 관계에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뭐 인정을 못 합니다. 내가 부부 관계에 자, 그래요. 실패한 엑스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짧게 그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부터 갈까요? 예. 자,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네.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에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언제든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번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에 술편한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편한 보이시죠? 자,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자, 그 스픽스와 공동 제작한 제품인데요. 스틱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이게 사실은 숙취가 말이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다면서요? 숙취가. 아,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미치죠. 못 일어나죠. 너무 많이 그래서 먹으면. 이 머리에 어떤 그런 지끈지끈한 것들까지 싹 타파를 시켜주는 환이라고 해서 전두환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머리 전체를 시원하게 해주는 환, 전두환으로 하려고 좋아요. 그랬는데 근데 지근지근 씹어먹게. 그렇지. 아, 저는 저거 진짜 먹어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술편 한이 아니라 술편 환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술편한. 그래요. 자, 그 전두환으로 하려다가 술편한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더. 네, 술자리 전후 다 놓쳤어도 바로 한 포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요거는 이제 한 포에 5g이 들어있어서 배부릅니다. 다른 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본품 한 개당 5포씩 들어있고요. 오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2개 구매 때 2개 더 증정해 드립니다.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만 진행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링크 아래쪽에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스픽스몰에서 김소형 쌍화골드 1+1 여러분들께 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까 드셔보셨잖아. 네. 2컵 먹었습니다. 2컵. 아, 그래요. 정말 이 계절 오늘 영하 8도까지 내려갔는데 예.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 골드 1+1을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국내산 천마와 동의보감 9가지 약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쌍화 골드 1+1 두 박스 총 100포. 근데 단돈 37,900원. 한 박스 가격이 37,900원인데 한 박스 더 드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료 배송.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추운 겨울에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영 원장의 쌍화골드 스픽스몰에서 1+1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산 엑스포 이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대기 쪽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저기 코바나 콘텐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산 엑스포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외교 안보 업무 총괄하는 거는 김태호 차장이에요. 김대기 비서, 네. 김대기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일단은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론 잘못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행정부를 첫째 무력화시킨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책임을 지려면은 용산 대통령실 그 중에서도 김태호 차장이 져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도 김태호는 완전히 문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주 주목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김태호 차장이 그분이 저기 뭐 뉴라이트라고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분이 집이 아크로비스타야. 아크로비스타야? 동네 주민이야? 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이웃 사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여사님도 성역이지만은 여사님 라인도 성역이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진짜 엿 같습니다. 이런 꼬라지 보면. 아니, 그러니까 김대기가 이제 뭐 보니까 외교부는 다 알고 있었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아프리카가 통째로 다 사우디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걸 모르겠어요. 외교부가 아무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형편없더라도 그 정도 정보력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보고 올라가면은 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찬물을 띄었냐고 이지랄을 떨었다는 거야. 아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해야지 희망. 그래서 김대기가 직함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고문. 김고문. 왜? 김대기 희망 고문. 근데 진짜 김대기만 주도했을까요? 그 김대기가 이제 주로 했다. 주도를 했던 거고. 김태효는요? 김태효도 뭐 있겠지. 어쨌든 저는 이거 결국 윤석열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잘 해야 내년도 PK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자회견한 거는 김건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PK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론이 너무 안 얘기함으로써 좋으니까. 여론을 좀 무마시키려고. 결국은 근데 이겁니다. 이제 예. 이게 이제 희대의 사건이에요. 5천억을 뿌려서 119대 29로 진다는 건 그거 진짜 희대의 사건인데 거대한 혈세 탕진과 그다음에 공작이죠. 외교부는 뭐가 들어오냐면 전문이 들어와요. 각 국가에서 전문이 외교부로 들어옵니다. 전문이 들어오면 그 전문 내용들이 대통령실로 가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즉각 보고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나라가 어디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지. 정보 수집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땐 외교부는 다 알았을 거고 대통령실 라인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전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문에 예를 들면 전문까지 속여서 보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게 저렇게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됐어,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여라고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5천억을 뿌릴 정도라면 이렇게 질 줄 알면서도 5천억을 뿌렸다라고. 예, 아니 5,774억인가 그런데 왜냐면 저 6천억이라고 얘기하면 또 가짜 뉴스라고 지랄할까봐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무언가 내부에 이익 카르텔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통해서 외교부는 뽕짝을 쳤거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PT 등 다양한 예를 든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김건희 쪽 뭐 회사와 연관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PPT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 PT 퀄리티 보니까 김건희야, 김건희. 전 그래서 그 그러면 수준은 김건희 수준이에요. 그런 하에서 또 다른 이익의 카르텔이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궁창 속에서 또 이익권을 얻으려고 카르텔이 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복마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전 그러니까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저는 이게 김대기나 김태호 책임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과 또는 김건희 또는 천공 누구라도 이번에 완전히 우리가 대역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역전승 해버리자 하고 올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김대기나 김태호 둘이서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추정건데 그들도 가세에서 집단적으로 그런 거대한 정치 공작을 하다가 실패했을 수 있는데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그 거예요? 배우가 김건희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보 우리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대역전 걸 갖고 우리 진짜
여보가 아니지. 뭐 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한 걸로 만들 테니까 너 따라다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제보가 와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갑자기 OD 예산을 편성하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부의 지시를 하면서 용산에서 2천억 원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담당 사무관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OD 예산을 상당히 늘렸는데 또 2천억을 더 추가해라. OD 근데 예산이 뭐예요? ODA. 공적 개발 원조 ODA. ODA. 유무상 투자 비율이 중요한데 무상 원조를 갑자기 엄청 늘려라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수년간 그러니까 뭐 해외 이- 나갈 때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엑스포 유치라는 미명하에 엑스포 유치. 또 본인들이 뭐 나가면 뭐 무슨 장학금 신설해서 준다고 막 예. 무슨 네가 국민일수록 윤석열 장학금을 신설하니 이름부터가 이거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편성했는데 그게 무상원조를 하기로 하면 그냥 이번에 예산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야. 2천억이 아니라 보통 몇 년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공무원이 또 하나 제보입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진정한 사가 아니라 무리한 OD 예산 증액으로 향후 가중될 국민 부담 증가 예상된다는 정책 비판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도의 본인이 야. 그 정치적 비판이 예상되는 선제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쓴 거다. 자기들을 합리화시킨 거다.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OD 예산 한 번 넣으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예, 향후 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누적되고 또 그것이 더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누적되면서. 악마 그래서 새끼구나, 엄청난 악마 국고 새끼. 손실 비판이 예상되니까 결국은 야 ODA라는 순수한 좋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나 윤석열, 김건희가 외국에 나와서 엄청난 대우받으려고 세계 여행하려고 엄청나게 막 마구 하루 사이에 2천억 갑자기 늘려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공익제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폭로를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공무원들이니까요. 어야. 근데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국회가 점검해 보니까 진짜 ODA 예산이 막 몇 조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미지가 엄청 늘어나 있는데 한도 없이 늘어났어. 그럼 윤석열 사람들이 책임을 물 거 아니야. 네 부부 대접받으려고 그런 짓 했어? 그럼 그게 아니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애석해서 사과까지 했다. 정치적 결단이었다. 직권남용의 예산 낭용이 아니라 이러려고 기자회견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 진상이 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잼버리 파행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야. 이런 국제사에서 대한민국 돈 엄청 퍼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 비용 5천억 넘게 들었잖아요. 그거 프랑스에 엄청난 광고를 해놨다는 거. 프랑스는 이미 사우디 편이었는데, 근데 그 광고 이제 현재 집행하잖아요. 누가 얼마나 받았냐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코바나 컨텐츠 같은 데가 딱 들어가서 중간 통행료 받았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광고 요거, 커미션은 요거. 세죠. 광고 커미션은 세죠. 이제 국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의전비서관이 외교부 에이스가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에이스가 와 있는데 그 에이스가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본인이 거기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김건희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승희라는 사람이 의전비서관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김승희라는 사람이 무슨 그 의전의 전문성이 있는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예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대통령의 일정 문제의 정보 아니면 일정의 개선 전략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의전 라인하고 김건희 씨 이쪽 라인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긴 거잖아요. 전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측근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들은 소위 김승희 씨가 의전비서관으로 가는 과정을 봤을 때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제보들이 밑받침이 된다면 그런 기획들을 가지고 다 했던 거죠. 양평도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요. 양평도 그 인수위 때부터 하나하나 벌어진 사건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치밀하게. 양평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김건희 씨 일가들이 알았겠지. 거기가 정보를 줬겠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전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예를 들면 개입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지금의 윤 대통령의 행태는 뭐냐면은 물론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모택동이 이제 나이 들고 집권 말기에 굉장히 좀 흐릿했어요. 정신도 몽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청을 위시한 사인방에게 국정을 대부분 맡기면서 완전히 저기 뭐 나라가 파탄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택동 같은 혁명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모습은 모택동 말기예요. 강청에게 완전히 맡긴 다음에 하는 거의 뭐 국정의 방관자. 그저 모택동이 아니라 못된 똥입니다. 못된 똥이에요. 네. 아이고 정말 참. 야 엑스포도 이런 야로가 있었구나. 그 얘기 들어보셨나? 네. 그 이탈리아를 네.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가 이 경제국이잖아요. 네. 이탈리아 보고 야 너 그만두고 우리 지지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탈리아 이제 국가 원수를 그 모셨나 봐. 근데 이탈리아가 내각제 국가 아닙니다. 총리가 국가 원수잖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모셔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탈리아 쪽에서 야 미쳤냐? 너희를 왜 우리가 지지해? 이런 얘기나 듣고 이런 등신들 진짜. 제가 볼 때 외교부가 연맹인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연맹인 거지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탈리아도 요즘에 경제를 좀 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한국 이탈리아를 지원하겠다면 이탈리아가 웃어요. 경제 지원하겠다면은.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젖잘 싸라 그러니까 오늘 신장식 변호사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졌지만 잘 싸돌아 다녔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매불쇼 제목으로도 올라가 있던데요. 졌지만 엄청나게 졌고 국민을 속였단 말이에요. 완전 저도 역전승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그래서 마음은 부산이 되길 바랬지만 이걸로 윤석열이 또 그렇게 생색내는 꼴을 어떻게 보나 하고 그걸 걱정하면서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100표 차가 뭡니까? 근데 이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표차를 벌린 거예요. 그렇지. 웃긴 게 게다가 아니라. 또 이미 잼버리 또 이태원 이걸로 이미 세계인들이 아이고야 한국은 전래전래. 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집권기에 벌어진 그런 참사하고 사태 아니에요. 그런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번에 119대 29가 별로 낯서지가 않은 게, 이거는 보통 어느 스코어냐면요, 미국 드림팀이 국제대회 나가지고 한국이 좀 농구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와 스코어예요. 미국 드림팀 농구팀이. 그래서 보통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낯선 스코어 아닙니다. 119대 29? 드림팀 붙었구나. 본 적 있죠. 예전에 NBA 그 드림팀이 나와가지고 정말 약체 국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1쿼터 한 점도 못 넣어. 그 29점 넣은 것도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기 야당이 제대로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또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우각성하고 우리 국민은 또 저 권력을 3년 반 동안 더 봐야 되는가. 이제 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제가 뭐 야당 입장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저는 지금이라도 영부인의 퇴거 조치를 해야죠. 한남당 대통령 공간에서. 만약에 이거는 정말 시간이 끌면 끌수록에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기에 수습을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짐 싸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문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명확히 있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96개국을 뛰어다니면서 150회가 넘는 정상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뛴 거잖아요. 뛰었는데 결과가 119대 29예요. 그건 본인의 명확한 책임이에요. 그죠?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은 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은 회사로 치면은요 판매 담당이 아닙니다. 구매 담당이에요. 그렇죠. 구매 담당이죠. 투자 담당이죠. 해외나 투자하고 돈을 다 쓰고 하고 회사 망역에 바로 해고돼야죠. 자, 우리 저 국민들이 이제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그 어떻게 박근혜 탄핵했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고 또 세워온 민주주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풀 HD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하여간 명품백
의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식의 발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뜻 모아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전 총선 전에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한시도 더 이상 국가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우리 예, 공인준 평론가님 그리고 네. 김종국 박사님, 우리 안진걸 수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